안녕하십니까? 서울대 송재용 교수입니다. 어느 해나 마찬가지지만 2024년은 그야말로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한 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한국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경영 환경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런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서 임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의 글로벌 경제 전망부터 한번 볼까요? 2024년은 한마디로 말해서 글로벌 경제가 경기 둔화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팬데믹에 직면했고 급속히 경제가 2020년에 추락한 다음에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세계 경제가 2.6% 정도 성장을 하면서 그 이전의 시기에 비해서는 좀 저성장이 본격화되었는데요. 금년에는 작년보다도 더 낮은 2.4% 정도의 경제 성장을 최근에 세계은행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만에 최저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진국은 작년에 1.5% 정도 성장을 했는데 금년에는 1.2%, 또 신흥국가는 작년에 4%였는데 금년에 3.9%, 특히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미국은 작년에 놀랄 만큼 성장을 잘했습니다.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한 1.8% 정도로 보고 있는데 작년에는 잠재 성장률을 뛰어넘는 2.5% 성장했지만 금년에는 1.6% 정도로 성장률이 둔화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또 작년에 중국 경제는 5%가 조금 넘는 성장률을 기록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금년에는 4%대, 4.5% 정도로 세계은행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작년보다는 오히려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2.1%, 또 LG경제연구원은 1.8%.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제연구소의 금년도 전망을 평균하면 2% 정도 성장으로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많은 변수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연초의 전망이지 정확히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주요 경영 환경 변화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일단 팬데믹 직후에 세계 경제를 굉장히 괴롭혔던 게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돌아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미국은 9.1%까지 인플레이션이 올라갔고 EU는 무려 10%가 넘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었는데요. 다행히 작년부터 기저효과도 있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금년에도 내려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완만하게 내려가고 그 속도가 결코 빠르지 않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기준금리도 굉장히 급속하게 올라갔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팬데믹 직후에 거의 제로금리 수준까지 떨어뜨렸던 기준금리를 작년에는 5.25에서 5.5%까지 1년 반 만에 거의 5% 이상을 급속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은 피크를 친 것 같고요. 금년부터는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조금 빠르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내려가긴 하지만 금리도 역시 완만한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아마 한 3번 정도 금리 인하가 있지 않을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금년에 가장 큰 불확실성의 요인 중에 하나는 이 선거와 지정학적 리스크의 고조입니다. 당장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져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되게 되면 IRA 폐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정책에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고 또 많이 하려고 예정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주춤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우리나라도 지금 4월에 총선 결과에 따라서 정책에 많은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또 변화가 오거나 하는 불확실성이 지금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또 지난 주말에 대만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 기존의 민진당 후보가 당선이 돼서 또 대만과 중국 간의 긴장도 고조되는 상황이고요.
또 러시아나 인도 같은 데서도 선거가 있고, 그래서 금년에 무려 50개국에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선거로 인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 내지 내관은 뭘까요? 역시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지금 부실화 문제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문제도 있었는데요. 결국은 부동산 PF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2022년 가을에 경험한 것 같은 레고랜드 사태 이후의 금융경색 상황이 재발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2% 한국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부동산 PF 문제 또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문제가 만약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면 다시 1% 성장으로 급격히 떨어질 수도 있는 리스크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해서 포스트 팬데믹의 어떤 패러다임 대전환의 어떤 이로 인한 어떤 불확실성도 굉장히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포스트 팬데믹 패러다임 대전환 세 가지 측면에서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번에 CES에서도 가장 중요한 화두였던 바로 AI 혁명. 그리고 이제 팬데믹 이후에 또 굉장히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의 대전환. 이런 이슈들이 2024년에도 국내 경제를 강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팬데믹 패러다임 대전환 2024년에도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사실 21세기는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식 기반 경제의 시대였는데요. PC 혁명이 인터넷 혁명, 또 스마트폰 모바일 혁명을 거쳐서 이제 본격적인 AI 기반의 4차 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요. 또 2018년 이후 본격화된 미중 패권 전쟁, 또 팬데믹으로 인한 이슈들이 글로벌 공급망의 대전환을 가져오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환경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의 팬데믹 위기가 대공황으로 갈 뻔한 심각한 위기였기 때문에 대공황을 막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 정책을 엄청나게 펼치면서 돈을 뿌렸고요. 또 기준금리를 급속하게 낮췄고요. 또 정부는 재난지원금 등 이 재정 투입을 급격히 증가시켜서 지금 각 경제 주체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이 부채의 역습이 시작됐다. 부채 역습 때문에 국내 경제의 중장기 저성장은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2020년대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였던 게 바로 기후변화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환경 이슈들, ESG 경영 이런 부분들이 중요성이 증대됐는데 최근에 경제가 저성장으로 가고 하다 보니까 ESG 경영은 약간 퇴조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동시다발적 중첩적으로 나타나니까 2024년의 기업 환경도요.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높고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한 환경 변화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 또 기업의 임원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전략적 민첩성을 어떻게 함양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략적 민첩성은 뭘까요? 바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거대한 외부 환경의 패러다임 변화의 본질을 꿰뚫어 보면서 통찰력을 바탕으로 필요하다면 신속하고도 유연하게 기업의 방향을 틀어줄 수 있어야 된다. 또 이 패러다임 변화에서 오는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이 있는데 위험 요인은 잘 극복을 하고 기회 요인을 어떻게 잘 포착해서 성장할 거냐. 이것이 전략적 민첩성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전략적 민첩성을 함양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시점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2024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국내외 경영 환경의 주요한 패러다임 대전환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첫째, 디지털 대전환과 AI 기반의 4차 혁명의 가속화. 두 번째, 글로벌 공급망 또는 글로벌 가치사슬, 흔히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도 얘기하죠. 의 대전환. 세 번째, 부채 증대 상황에서 금리가 급속도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로 인한 중장기 저성장 기조 고착화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씩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AI 기반의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 디지털 대전환이 급속도로 진전됐다는 그런 부분들 맞물려 있는데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의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고 클라우드 컴퓨팅이 중요해지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 AI가 세상을 바꾸는 그런 변화에 지금 시발점 또는 가속도가 붙는 그런 구간의 초입에 들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끝난 CES에서도요. 사실 AI가 가장 중요한 화두였고요.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한국 기업들도 AI를 접목한 어떤 온 디바이스의 어떤 그런 개념이라든지 여러 가지 AI 기반의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선보였고요. 이거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AI는 정말 사무직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또 스마트 팩토리 형태로 제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인간들의 삶 또는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AI 시대, 기업한테는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일단 기업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정말 문자 그대로 데이터를 잘 모아서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한테 맞춤형 상품이나 서비스를 누가 더 잘 제공하느냐가 기업 경쟁력 또는 기업 경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우리는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또 데이터를 잘 분석하는 AI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새로운 고객지향적인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단행하느냐, 이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AI 혁명은요, 그 어떤 분야보다도 제조업에서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바로 제조업에 이 AI를 활용하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형태로 또 로봇을 활용하는 형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획기적인 원가 절감,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기업들은 도모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 팩토리가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는 또 뭘 얘기할까요? 제조업의 거점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제조업의 불모지였습니다. 노동력이 워낙 비싸고 품질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의 질, 비용 너무 높고 안 좋은데요. 하지만 2022년도에 전 세계 해외 직접 투자의 4분의 1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이 지금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제조업 투자를 대거 유치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바로 스마트 팩토리 기술의 발전이 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I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어떤 전략적 함의가 있을까요? 소위 빅블러의 시대, 경계가 파괴되는 시대입니다. 산업의 경계가 파괴되고 있고요. 국경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다면요. 유통의 경우에도 지금 쿠팡 같은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통을 장악하는 쪽으로 갔는데요. 최근에 또 쿠팡을 위협하는 강력한 경쟁자가 대두하고 있죠. 이 알리바바, 중국의 알리바바 계열의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테무 같은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도 지금 이카머스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알리바바, 원래 그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은 중국 기업인데 지금 알리바바는 사실은 중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 금융기업이기도 합니다. 엔트라는 금융 회사, 알리페이로 유명한 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 보면 금융 쪽도 보면 소위 빅테크 기업들 급속도로 금융으로 확장하고 있고요. 이 유통도 마찬가지로 빅테크 기업이 급속도로 확장하고 있고 AI를 선도하는 기업들도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다. 이런 기업들은 또 산업의 경계를 파괴하고 국경을 넘어가고 있다. 바로 이 빅테크라는 플랫폼 기업이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고 이 AI 시대도 바로 빅테크로 불리는 플랫폼 기업들이 선도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패러다임 변화를 말씀드리면 글로벌 가치사슬, 글로벌 공급망의 대전환을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2010년대 이후에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 자국 중심주의, 보호무역주의는 급속도로 확산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미중 패권 전쟁까지 불붙어 가지고 더욱더 이 보호무역주의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 등 선진국 기업들은 제조업 리쇼어링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해외로 나갔던, 특히 중국으로 갔던 공장들이 대거 미국 등 선진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미국 정부도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 2010년 오바마 행정부부터 리쇼어링 이니셔티브라는 강력한 제조업 유턴 정책을 펼치면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죠. 바이든 행정부도 최근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또는 반도체법을 통해서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든지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든지 하면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제조업 투자가 지금 대거 미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고 또 미국 기업도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2010년에는 미국 기업 공장이 10개만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2021년도에는 무려 1844개의 공장이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공장이 이렇게 돌아오니까 미국이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고 임금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실업률은 54년 만에 최저. 지금 작년 봄에는 3.4%까지 떨어졌고 작년 12월에도 3.7%.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고용이 이렇게 강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그 이후에는 바로 해외 기업의 어떤 미국 투자, 또 미국 기업의 리쇼어링 이런 것들이 다 겹쳐가지고 엄청난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로 공장이 나가는 걸 흔히 우리가 오프쇼링이라고 그러는데 오프쇼링 패턴에도 아주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프쇼링은 크게 원가 절감형 오프쇼링이 있고 시장 접근형 오프쇼링이 있습니다. 원가 절감형 오프쇼링은 저임금을 노려서 저임금 국가로 공장을 옮기는 건데 사실 최근까지 지난 40년간의 대세는 원가 절감형 오프쇼링이었습니다. 특히 어디로 가는 원가 절감형 오프쇼링이었을까요? 바로 중국을 세계 공장으로 만들면서 가장 양질의 우수한 인력이 저렴한 인건비로 확보 가능한 중국으로 선진국 공장이 물밀듯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이 그런 국제 분업 구조를 짰지만 지금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이제 전환되면서 지금 중국 비중을 급속도로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 비중이 낮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2022년도에 전 세계 해외 투자의 4분의 1이 미국으로 왔는데 10년 전만 해도 사실은 압도적으로 중국으로 몰려들던 해외 투자였는데요. 2022년도에 중국이 전 세계 해외 투자의 대상국으로 차지한 비중은 14%로 떨어집니다. 오히려 미국이 훨씬 큰 해외 투자의 유치국이 되고요. 그래서 중국은 작년부터 해외 투자의 순유출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중국도 인건비가 폭등됐고 미중 패권 전쟁이 불붙고 이러다 보니까 노동집약적 산업에서는 중국 기업도 중국을 탈출해서 중국 인건비의 절반도 안 되는 베트남이나 동남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으로 공장을 이전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세계 공장으로서의 중국의 시대는 이제 저물어 가고 있다. 물론 여전히 중국에 짓는 것이 아직은 제일 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문제까지 겹치면서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수출의 거의 4분의 1 가까이의 중국으로 가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요즘 나오고 있는 피크 차이나 주장에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내후 외환에 직면하고 있다. 인구도 줄기 시작했고요. 인구가 준다는 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중국 경제의 4분의 1이 부동산 건설이었는데 너무 과잉 개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중국의 빈집이 1억 3천만 호라는 얘기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부동산도 지금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넘버 1, 2, 3 부동산 개발 회사가 다 최근에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건설을 통해서 경기 진작하기도 쉽지 않다. 여기다 외환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지금 서방 세계 중국 투자가 격감하고 있고 오히려 중국에서 순유출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경제 앞으로
계속 성장률이 빠르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서 2030년이 되면 금년도 4%대 초중반, 2030년이 되면 3% 성장도 못하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채 문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요, 지방정부에. 대신 이제 한국 경제가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될 대안 시장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딜까요? 중국에서 빠져나온 기업들이 어디로 가고 있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트남 등 동남아, 또 인도,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을 공략해야 되는데 미국이 여전히 인건비가 비싸고 노동력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이 맺어져 있고 바로 옆에 있는 멕시코로 해외 투자가 엄청나게 몰려들어서 2022년도에는 사상 최초로 멕시코로 가는 해외 직접 투자가 중국으로 가는 해외 직접 투자를 근소하지만 추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유럽 국가들, 이렇게 여기가 4대 권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경제도 기업들은 이 동남아, 인도 플러스 미국 시장을 겨냥한 니어쇼링 거점으로서의 멕시코, 또 서유럽 시장을 겨냥한 니어쇼링 거점으로서의 동유럽을 집중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더해서 시장 접근형 오프쇼링도 급증하고 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전 세계 투자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 최대의 FDI 국가로 지금 부상을 했습니다. 여전히 노동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세계 최대의 시장이고 지정학적 문제라든지 미국 정부의 압력, 이런 인센티브, 그래서 이제 미국 투자에 본물이 터졌고 지금 미국으로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트렌드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단지 금년에 미국의 정치 불확실성, 트럼프가 재선됐을 때 과연 IRA로 인한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게 지속될 거냐? 이런 불확실성이 지금 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마 관망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시장 접근형 오프쇼링은 급증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기업 전략의 변화도 있죠. 글로벌 기업들이 과거에는 중국의 공장을 다 몰아넣고 원가 효율성 극대화 전략을 펼치다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중국 공장이 봉쇄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틀고 있다. 맥킨지 서베이에 의하면 90% 이상의 기업이 회복 탄력성 강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거점을 복수하고 지역하고 있다 하는 트렌드가 지금 금년에도 거세게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부채 증대와 금리 상승으로 인한 경기 침체, 저성장 기조 고착합니다. 금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될 경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혹자는 팬데믹 이후의 경제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팬데트믹 시대가 도래했다. 데트가 부채죠. 부채 경제 시대.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 부채가 금융위기 때 한번 폭발적으로 증가했고요. 또 팬데믹으로 해서 더욱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지금 보면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팬데믹 이후에 대공황을 막기 위해서 미국 중앙은행이 약 5조 불 정도의 돈을 양적 완화로 풀었습니다. 또 정부도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주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재난지원금을 천문학적으로 푸는 과정에서 정부 부채도 굉장히 늘어났고요. 또 제로금리 가까운 금리가 오면서 돈을 엄청 풀어 제끼니까 기업도 가게도 너무나 싼 금리에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돈을 빌려가지고 이걸 가지고 집 사고 주식 사고 가상화폐 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금리가 미국을 기준으로 본다면 1년 반 만에 기준금리가 5% 이상 올라갔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엄청나게 커진 거죠, 갑자기.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개인은 결국은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요. 기업은 부채 비중이 커지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고요. 정부는 재정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소비를 줄이거나 기업이 투자를 줄이거나 정부가 재정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올리면 이 모든 것은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 딜레버리징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또 금리가 빨리 내려가기가 쉽지 않아요.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내려갈 거기 때문에 내려가긴 하겠지만 그래서 세계은행은 2020년대를 세계 경제의 잃어버린 10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건은 인플레이션인데요.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내려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앙은행이 목표로 하는 2% 이하의 인플레이션을 도달하려면 앞으로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 40여 년 동안 가까이 인플레이션이 실종됐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이었습니다. 즉 글로벌 공급망이 가장 값싸게 만들 수 있는 중국으로 몰려갔고 또 중국에서 워낙 싸게 만들어서 전 세계로 뿌려진 덕분에 인플레이션이 실종되는데 공헌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미중 패권 전쟁, 또 팬데믹 이후의 어떤 리쇼어링 트렌드, 글로벌 공급망 대전환 이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이 복수화하고 지역화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은 코스트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장을 건립하는 코스트도 발생하고요. 또 운영 비용도 아직은 중국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로 뿌리는 게 가장 싼데 올라갈 수밖에 없고 기업은 이걸 가격에 전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완화는 되겠지만 당분간 지속된다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바로 글로벌 공급망의 대전환입니다. 또 다른 측면은 이제 그린플레이션인데요. 결국은 최근에 이제 에너지원을 신재생 에너지로 많이 전환을 시키고 있는데요. 사실 아직 많은 나라에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전통적인 화석 에너지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비싼 에너지원을 사용하다 보면 이 에너지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어떤 온실가스 저감이나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관련 설비 보강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소위 그린플레이션, 이 에너지원의 전환 또는 환경 관련 투자로 인한 코스트 증대가 또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의 또 다른 요인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점점 불거지고 있죠. 최근에도 이 홍해에서 후티 반군의 어떤 유조선 공격, 선박 공격 등으로 해서 다시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또 재작년부터 시작되던 러우 전쟁이라든지 결국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자꾸 불거지게 되면 이것이 원자재 가격을 불안하게 만들고요. 코스트를 올립니다. 여기다가 베이비붐 세대 조기 은퇴, 또 글로벌 공급망의 전환 등으로 인해서 임금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중앙은행이 목표로 하는 2% 이하로 빠르게 내려가기가 쉽지 않고 이렇게 빠르게 못 내려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금리가 일정 부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지금보다는 내려가겠지만 과거의 저금리 시대에서 앞으로 몇 년간은 중금리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이제 국내 경제가 직면한 현실이고 중금리 시대에는 바로 디레버리징 하는 과정에서 경기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둬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 변화가 동시다발적 중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2024년 우리 한국 기업의 임원들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략적 민첩성을 어떻게 함양할 거냐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그래서 패러다임 변화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또 필요하다면 회사의 방향을 신속하고도 유연하게 틀 수 있는 그런 실행 역량을 갖추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도에 이 한국의 대표적인 전략 교수님들을 모시고 패러다임 대전환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 대전환기에 한국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략적 민첩성을 어떻게 함양해야 될지 해서 7대 제언을 제시도 했는데요. 뭐 시간상 제가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고 특히 지금 한국 기업들이 금년에 직면하게 될 가장 중요한 환경 변화가 바로 저성장이기 때문에 저성장을 위주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성장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국이 이제 팬데믹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극약 처방을 많이 썼고 과잉 유동성을 뿌렸는데 바로 이것을 지금 회수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일정 부분 왔고요. 금리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보호무역주의가 겹치고 있고 또 선진국 경제에 구조적인 문제가 겹치고 있다. 선진국 경제의 가장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구조적인 문제는 바로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한 인구 문제. 사실 일본이 먼저 경험했고 잃어버린 30년을 갔지만 일본이 가장 출산율이 낮았을 때도 1.2명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0.7명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인구 문제가 구조적인 저성장을 촉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도 문제는 이제 인구 문제를 안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내후 외환으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또 급속히 감속하고 있는 부분들. 여기에 이제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인구 문제라든지 숨막히는 기업 규제로 인한 기업들의 해외 탈출. 2022년의 경우 2,500개 이상의 공장이 해외로 나갔는데 돌아온 공장은 딱 24개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빠져나가면 당연히 고용이 창출 안 되고 성장률이 높아지기가 어렵죠. 그래서 경제의 구조 개혁, 특히 노동시장 개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데 뭐 지금 정치권의 현실로 보면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각자 도생을 해야 되겠죠. 이런 패러다임 변화 시대에. 그래서 저성장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된다.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제 2024년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2024년 또는 2024년 이후에 한국 경제의 장기 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 전략의 4대 가이드라인은 뭘까요? 저는 첫 번째는 중장기 저성장 기조 고착화의 심각성을 잘 인지하여 현금 흐름과 핵심 사업 역량 중심의 내실 경영 체제를 금년에 굉장히 공고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많은 기업이 그렇게 하고 있을 건데 더욱더 내실 경영 체제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두 번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존 사업이나 상품의 포트폴리오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도 성장기에는 모든 사업이나 상품을 다 끌고 갈 수 있는데 저성장이 장기화된다면 진짜 옥석 가리기를 잘해야 된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하지만 이것이 움츠러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성장 시기에도 어딘가는 새로 떠오르는 산업이 있고 어딘가는 고성장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서 고성장하는 산업 또는 고성장하는 국가에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이 시점에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도모하라. 특히 AI를 활용한 이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또는 사업 구조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전략의 수단으로서 M&A가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성장기에는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기도 하고 또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또 구조조정의 수단으로서도 이 M&A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나씩 한번 좀 더 살펴보면요. 중장기 저성장 기조 고착화. 지금 한국 경제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고착화된다면 결국은 약으로 따지면 방망이 짧게 잡고 안 다치는 어프로치로 가는 것이 불가피하다. 현금 흐름을 중시하고 핵심 사업과 역량 중심의 내실 경영 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라. 그래서 이제 재고와 매출 채권 관리도 중시를 해야 되고요. 문제는 이제 저성장과 불확실성이 겹치고 있습니다. 저성장과 불확실성이 겹치는 상황에서는 시나리오 경영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경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적인 동인을 찾아서 핵심적인 동인에 대해서 몇 가지 시나리오, 낙관적 시나리오, 현실적 시나리오, 비관적 시나리오 몇 가지 시나리오를 미리 구축하고 대응 전략을 미리 짜놓는다면 실제 그 상황이 왔을 때 빠르게 잘 대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SK그룹이 그룹 전체 차원에서 각사의 시나리오 경영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바로 이 저성장과 불확실성 국면에 대응하기 위한 시나리오 경영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시나리오 중에서 저는 이런 시나리오도 한번 짜보라 그럽니다. 망하는 시나리오. 여러분들 회사가 언제 어떤 경우에 망할 수 있을까? 망하는 시나리오 워크숍을 한번 해보십시오. 망하는 시나리오 워크숍을 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안 망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사를 망하게도 할 수 있는 핵심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중점 관리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망하는 시나리오 워크숍도 한번 해보십시오. 두 번째, 자발적 선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사업 또는 상품의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해서 핵심 활동, 핵심 사업, 상품 위주로 여러분들의 리소스를 보다 집중시키고 현금 흐름 창출력이 낮은 비핵심 활동이나 적자 사업 또는 상품은 설사 그것이 과거의 주력 사업, 주력 상품이었다 하더라도 읍참 마속의 심정으로 과감히 축소하거나 또는 매각, 청산함으로써 자본 효율성을 끌어올려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삼성이 돈을 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학이나 방산, 프린터 사업을 비주력 비핵심 사업으로 규정해서 망각했듯이 이 비주력 비핵심 적사 사업을 자발적 선제적으로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금과 옥조처럼 또 중시해왔던 게 바로 수익적 계열화 체제인데요. 내가 제조하는 데 필요한 부품 소재를 내가 직접 다 하겠다. 예를 든다면 또는 내가 판매도 하겠다. 수익적 계열화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또 수익적 계열화를 잘못하게 되면 의존성이 길러져서 품질, 가격 불문하고 무조건 계열사란 이유만으로 구매해서 동반부실하고 하향평준화로 간 케이스도 부지기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수익적 계열화 체제를 재점검해서 경쟁력이 도움된다면 당연히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오히려 의존성이 길러져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과감히 전략적 제휴나 아웃소싱으로 빼거나 아니면 삼성의 휴대폰 사업이 하는 것처럼 내부 벤더가 있어도 외부 벤더를 유치해서 소위 내부 벤더와 외부 벤더를 경쟁시키면서 내부 벤더도 나태해지지 않고 끊임없이 품질을 올리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금년에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이드라인은 신성장 동력 확보와 비즈니스 모델 핵심입니다. 사실 여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하면 안 되겠지만요. 여력이 있는 기업이라면 오히려 이 저성장과 패러다임 변화가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패러다임 변화는. 그래서 어딘가는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 있고요. 어딘가는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앞으로 장기 저성장으로 가더라도 바로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또는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로 여러분들의 자원을 좀 더 배분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할 수 있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이 저성장기에도 빠르게 성장하면서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분야에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패러다임 변화에 부합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기존에 갈고 닦았던 핵심 역량을 이전시킬 수 있는 분야 또 핵심 사업과 연계해서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위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내 대표 그룹인 LG그룹과 삼성그룹이 공히 미래성장 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바로 미래자동차용 전장 관련 사업입니다. LG는 거의 20년 정도 투자를 했고요. 삼성은 2010년대 후반에 하만이라는 세계적인 전장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이 전장 사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잘 선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앞으로 미래자동차는 점점 자율주행 기능이 강화됩니다. 자율주행차가 되면 될수록 IT가 됩니다. 그래서 미래자동차는 바퀴 달린 컴퓨터죠. 거대한 IT 기기고. 근데 LG와 삼성은 뭐 해오는 회사입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바로 IT 기기 만들고 IT 기기에 들어가는 부품 소재 또 디바이스 또 반도체를 만들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기업보다도 그런 어떤 이 미래자동차가 이 바퀴 달린 컴퓨터 시대가 된다면 거기 들어가는 디바이스라든지 부품 소재 반도체를 잘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바로 LG와 삼성이다. 그래서 미래 트렌드에 부합하면서도 기존 사업에서 갈고 닦았던 역량 시스템 조직 문화 이전 가능성이 높고 기존 사업과 시너지가 있는 그런 분야를 찾아서 들어가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성장과 불확실성이 겹치는 상황에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요. 사실은 좀 단계적인 그런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거를 흔히 리얼 옵션 전략이라고 그러는데요. 처음서부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를 바로 들어가지 말고 처음에는 소규모로 실험적인 투자부터 한 다음에 기다 싶으면 대규모 투자로 전환시키고 아니다 싶으면 조금 손해보고 터는 그런 전략을 우리가 리얼 옵션, 금융시장의 선물 옵션 개념을 실물 투자에 가져왔다고 해서 리얼 옵션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런 시점이 바로 리얼 옵션적 사고로 신성장 동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을 다변화해서 상대적으로 고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 시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척할 필요가 있는데 글로벌 공급망 대전환하고 맞물려서 본다면요. 4대 권역이 뜨고 있다고 그랬죠. 전 세계 투자가 몰려들고 있는 베트남 등 동남아, 인도, 멕시코, 동유럽
이 4대 권역은 앞으로 10년 이상 경제가 견조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조 거점으로도 활용해야 되지만 시장으로서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나라가 21세기에도 계속 잘 나갈까요?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앞으로도 세계 최대 시장을 유지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1세기도 미국의 시대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으로서 공략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이 저성장과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 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혁신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뜨고 있는 AI 기술, IT 기술을 어떻게 잘 접목하고 또 어떻게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고객 맞춤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냐, 이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가이드라인은 M&A를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이 저성장 시대는 국내외의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성장 동력 확보가 가능해지고, 또 구조조정의 수단으로서도 결국은 M&A가 가장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위해서도,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도 M&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2024년 기업 경영 환경, 그 어느 해 못지않게 또 그 이상으로 지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또 패러다임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한국 기업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회사의 임원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임원들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요? 임원은 결국은 회사의 방향성, 전략 방향성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근데 회사의 전략 방향성을 잘 잡아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무엇보다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또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외부 환경의 패러다임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통찰력을 바탕으로 필요하다면 회사의 전략 방향을 틀어줄 수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회사의 방향을 선회해 줄 수 있는 통찰력, 또 특히 대기업 같으면 리더십이 있어야지만 방향을 틀 수 있겠죠. 그런 강력한 실행 능력과 리더십, 그 어느 때보다도 그래서 이 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제 강연이 여러분들이 2024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영환경 변화의 본질을 꿰뚫어보면서 필요하면 회사의 방향을 선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찰력을 확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